남편보다 더 신중하게 드려야 하는 게 자식의 배우자라는 말이 있던데 여러분은 공감하시나요?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저희 셋째 딸이 남자 잘못 만나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심지어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이 날 뻔했죠.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썰밤에 털어놔 볼까 하는데요. 글솜씨 없는 60대 아줌마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게는 딸이 셋 있어요. 제가 젊었을 적엔 남아선호 사상이 워낙 심해서요. 시부모님이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압박을 많이 주셨거든요. 하지만 그게 어디 사람의 뜻대로 되는 일이던가요? 줄줄이 딸만 내리셋을 낳았고요. 막내딸 낳을 땐 사고가 좀 있어서 결국 더는 아이를 못 갖는 몸이 되고 말았죠. 가뜩이나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던 시부모님은 그 뒤로 대놓고 저를 냉대하셨어요. 매일 전화로 아들을 못 낳은 저를 죄인 취급하며 괴롭히셨고요. 생일 때나 제사 때 찾아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일을 하나를 안겨주셨죠. 어디 그뿐인가요? 제 생일 땐 시장에서 산 팬티 한 묶음을 던져주셨으면서 동서 생일엔 백화점 브랜드 화장품을 보란듯이 안겨주곤 하셨죠. 동서는 아들을 둘이나 낳았거든요.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만 스스로가 작아졌어요. 남들 다 낳는 아들을 왜 난 못 낳았나 하는 자괴감마저 들었죠.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저희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의 친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정다감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시댁에 가서 저 혼자 부엌에서 종종거리며 일하고 있으면 슬그머니 와서 설거지라도 해줬고요. 자기 용돈을 모으고 모아 제 생일에 꽃 한 다발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시어머니는 아마 그게 고가워서 더 저를 괴롭힌 것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시부모님만 아니라면 결혼 생활은 참 행복했어요. 저희 딸들도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보물들이었죠. 큰애는 똑부러진 데다 공부도 곧잘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고요. 둘째는 어려서부터 글재주의 소질이 있더니만 대학 졸업하자마자 신문사에 들어가서 기자가 됐어요. 반면 막내딸은 제 언니들과 달리 어려서부터 손이 많이 갔어요. 몸도 원체 약하고 성격도 내성적이었어요. 툭 하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울며 집에 들어오곤 했죠.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제일 아픈 손가락은 있는 법이라잖아요. 제겐 막내딸이 그런 존재였네요. 그래도 사랑으로 보듬어 키우면 제 언니들처럼 잘 자라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요. 웬걸 나이가 들수록 막내딸은 점점 더 엇나가기만 했어요. 잘난 어른들의 그늘 속에서 열등감을 키운 게 그 원인이었죠. 툭 하면 제게 왜 자기는 언니들과 다르게 못나게 낳아줬냐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네요. 큰언니랑 작은언니는 키도 크고 늘씬한데 난 왜 이렇게 자꾸 뚱뚱하게 낳아줬어? 머리도 엄마 닮아서 곱슬이고 코는 아빠 닮아서 커다랗고 난 대체 이게 뭐야? 엄마 아빠가 다 나한테 나쁜 것만 물려줬어. 짜증나. 그게 무슨 소리야, 지영아. 우리 지영이가 얼마나 예쁜데. 거짓말하지 마. 내가 공부 못하는 것도 다 엄마 때문이야. 언니들은 아빠 닮아서 똑똑한데 나만 엄마 머리 물려받아서 그런 거라고. 딸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저와 남편 탓을 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올라가고 한 석 달쯤 됐을까요? 갑자기 한마디 상의도 없이 덜컥 학교를 그만두고 자기 방에 틀어박혔죠. 달래도 보고 무섭게 야단도 쳐보고 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반 친구들한테 심하게 따돌림을 받았더군요. 안 그래도 심약한 아이인데 얼마나 속을 다쳤을까 싶더라고요.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할까봐 그때부턴 그냥 묵묵히 기다려줬어요. 언젠가는 아이가 먼저 방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와줄 거라 믿었죠. 대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으니 딸에게 상담 치료를 받자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상담 치료만 받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뭐라 하지 않겠다 하니 딸도 알겠다 하더군요. 상담 치료 덕분일까요? 다행히 딸의 상태는 차츰차츰 호전됐어요. 늘 방 안에서 혼자 밥을 먹던 애가 나중에는 거실로 나와 함께 밥을 먹었고요. 한 1년쯤 지났을 때부턴 바깥 외출도 조금씩 하기 시작하더군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만나서 노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이상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큰일을 당할까봐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그걸로 뭐라고 하면 딸이 너무 신경질을 내서요. 또다시 방에 틀어박혀 안 나올까봐 크게 뭐라고 하지도 못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후회가 돼요. 좀 더 단호하게 훈육했어야 하는 건데.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머릿속에 생생해요. 막내딸의 20번째 생일이었고 그 기념으로 다 같이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죠. 남편이 큰맘 먹고 명품 가방도 생일 선물로 사줬었네요. 평소 같았으면 막내딸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을 텐데 이상하게 가방을 받고도 표정이 어둡기만 하더군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아니라면서 고개만 젓고 말이죠. 그러다 디저트를 먹을 때쯤이었어요. 갑자기 막내딸이 충격적인 고백을 했죠. 엄마, 아빠, 실은 나 임신했어.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임신이라니 기가 막혔죠. 임신이라니? 너 사귀는 남자친구도 없잖아. 아니야? 얼마 전에 생겼어. 애기 생긴 거 말했더니 자긴 낳아도 괜찮대. 결혼해서 책임지겠대. 그러자 화를 참고 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 자식 집 어디야? 지금 어디 있대? 당장 연락해서 아빠 앞으로 데려와! 아빠가 이렇게 화를 내는데 어떻게 그래? 용재 오빠 나쁜 사람 아니야. 오빠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시집도 안 간 처녀를 임신시켰는데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너 똑바로 말해봐. 그 자식 어디서 만났어? 뭐하는 놈이야? 여보, 그렇게 윽박 지른다고 애가 입을 열겠어? 일단 좀 진정해. 딸의 성격을 알기에 일단 남편을 말렸어요. 딸은 회피 성향이 강해서요. 저희가 화를 내면 낼수록 다른 곳으로 도망쳐버리는 성격이었거든요. 남편도 그걸 잘 알고 있었기에 잠시 씩씩거리다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남편이 흥분을 가라앉히는 사이 저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네 생각은 어떤데? 지영이 너도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애 낳고 싶은 거야? 응. 어차피 내가 뭐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할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오빠랑 결혼해서 애기 낳고 잘 살고 싶어. 부탁이야, 엄마. 제발 허락해주라. 나 고등학교 자퇴하고 너무 한심하게만 살았잖아. 오빠는 그런 나도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준 유일한 사람이야. 딸의 진심 어린 말에 결국 저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 일단 딸의 남자친구를 만나보기로 했죠. 딸보다 5살 연상이라고 들었는데 웬걸 직접 만나보니 딸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이더군요. 어디 그뿐인가요? 뚱뚱하긴 또 어찌나 뚱뚱하던지 배 둘레가 어지간한 만삭 임산부보다 더 커 보였어요. 도대체 딸은 왜 이런 놈이 좋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네요. 남편도 딸의 남자친구가 탐탁지 않긴 마찬가지였나 봐요. 잔뜩 인상을 쓰면서 묻더군요. 그래, 자네 지금 하는 일이 뭔가? 사진작가라고 들었는데 사진관 같은 데서 일하는 거야? 어디 묶여서 일하는 건 제 성질에 안 맞아서요. 제가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 그때그때 일이 들어오면 작업받아서 프리랜서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그럼 한 달 수입이 들쭉날쭉할 것 같은데 결혼하면 우리 딸 먹여 살릴 정도는 되는 건가? 네, 뭐 그동안은 예술적으로 좀 가치가 있을 것 같은 의뢰만 골라서 받았는데요. 결혼하고 나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받아서 열심히 일해야죠. 나름 성실하게 대답은 하는데 솔직히 못 믿어왔어요. 사실 저희 집이 남편 사업이 잘 풀린 덕에 돈이 궁한 집은 아니었거든요.
당시 살고 있던 집도 2층짜리 전원주택이었고요. 그것 말고도 투자용으로 사둔 빌라와 상가 건물이 더 있었죠. 그러니 딸들 결혼도 가능하면 돈 좀 있는, 적어도 우리 딸 고생시킬 것 같지 않은 집으로만 시집 보내고 싶었어요. 이게 그렇게 큰 욕심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저희 첫째 딸도 같은 초등학교 교사와 결혼해 잘 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반면에 막내딸의 남자친구는 직업도 변변찮았고요. 어릴 때 병으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부모 가정이라는 게 안타까운 건 생판 남일 때나 이야기죠. 귀하게 키운 딸이 그런 집안으로 시집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홀어머니가 질투로 저희 딸을 말려 죽이진 않을지, 늙어서 노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 우리 딸이 독박 써야 하는 건 아닐지 너무 걱정이 됐네요. 탐탁지 않아 하는 저희 표정을 읽은 걸까요? 갑자기 딸의 남자친구가 돌발 행동을 했어요. 글쎄, 저와 남편 앞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제가 어서 일어나라고 했지만 막무가내더군요. 제가 마음에 썩 안 차실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지영이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지영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지영이를 평생 보듬어주고 또 아껴주고 싶습니다. 뱃속의 아기도 지우고 싶지 않아요. 지영이와 제 사랑의 결실인데 꼭 낳아서 잘 키우고 싶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님, 어머님. 딸의 남자친구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에 앉아있던 딸이 달려가 제 남자친구 옆에 똑같이 무릎을 꿇더군요. 엄마, 아빠, 나 오빠 만나고 나서야 살고 싶어졌어. 그전엔 사는 게 재미도 없고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오빠 만나고부턴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거웠어. 아직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나 오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제발 허락해주라, 응? 원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딸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어떻게 반대를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딸의 뱃속엔 이미 손자도 자라고 있었는걸요. 결국 저와 남편은 딸의 남자친구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딸의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얼른 식을 올리기로 했죠. 안사돈과도 상견례 날짜를 잡았는데요. 머릿수를 맞추기 위해 그쪽 집안에선 예비사위 삼촌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오기로 했고요. 저희는 저와 남편 둘이서만 가기로 했죠. 그런데 웬걸, 막상 나가보니 상견례장엔 안사돈과 처음 보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예비사위 삼촌이라기엔 너무 젊어서 물어보니 기가 막히게도 안사돈 애인이라고 하더군요. 애인이요? 네, 그 말이 애인이지 조만간에 식을 올릴 거라서요. 그냥 바깥사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말에 속으로 얼마나 기함했는지 몰라요. 안사돈은 저희 남편보다도 나이가 많아서 당시 이미 50대였거든요. 뭐 50대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말란 법은 없지만 보통 자식 상견례장엔 안 데려오지 않나요? 더군다나 안사돈의 애인이란 남자는 딱 봐도 양아치 같아 보였어요. 멀끔한 얼굴에 노랗게 염색한 머리가 딱 봐도 여자 등이나 쳐먹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딸 결혼을 엎을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일단 안사돈 애인은 못 본 채 하고 상견례를 진행했는데요. 집 얘기가 나오니 갑자기 안사돈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자 혼자 집을 해오나요? 보아하니 사돈댁이 저희 집보단 좀 더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당연히 집 한 채 정도는 해주실 수 있겠죠? 뭐 사돈댁의 형편은 대충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혼집도 저희가 해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요구하니 기분이 상하는 게 사실이었죠. 남편도 그랬는지 표정이 떨떠름했는데 그걸 본 안사돈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우리 아들 그쪽 따님하고 다르게 대학도 나왔고요. 체격도 듬직하고 남자다워서 여자들한테 인기 많았어요. 쫓아다니는 계집 애들 중에 의사 집안 딸도 있었다고요. 근데 지영이 얘가 갑자기 임신하는 바람에
우리 아들 솔직히 더 좋은 여자 충분히 만날 수 있는데 애 때문에 발목 잡힌 거잖아요? 그런데 집까지 해오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죠. 아무렇지 않게 제 딸을 깎아내리는 안사돈을 보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여 말했죠. 발목 잡혔다니요? 애는 저희 지영이 혼자 만들었나요? 우리 지영이야 어려서 뭘 몰랐다 쳐도 그쪽 아드님은 나이도 먹을 만치 먹어서 피임도 안 하고. 솔직히 저희 딸이야말로 발목 잡힌 거죠. 20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애를 임신시켰잖아요. 뭐라고요? 아니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자가 작정하고 꼬시는데 사내 자식이 그럼 안 넘어가고 배겨요? 저희 딸이 꼬시긴 뭘 꼬셔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애를 꼬신 건 그쪽 아들이죠. 참나. 이봐요, 잘 생각해요. 이 결혼 엎어지면 누구 손해인가? 남자야 한때의 실수다고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여자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애 지운다 쳐도 알게 모르게 소문 다 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몸을 막 굴려 먹었으면 애를 지웠냐.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거라고요. 예비 사돈의 속내를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이미 애도 생겼는데 딸 가진 부모인 너네가 뭘 어쩔 거냐. 나한테 숙이고 들어와라. 뭐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솔직히 너무 괘씸했어요. 결혼을 엎으면 엎었지 이런 집안과 사돈을 맺을 순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딸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우리 딸 앞날은 저희가 알아서 잘 챙길 테니 걱정 마시고요. 오늘부터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하네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알고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가자, 지영아. 엄마,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시끄러! 엄마는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런 집안에 너 시집 못 보내. 그럼 뱃속에 우리 애긴 어떡해? 난 절대 안 줄 거야. 꼭 낳아서 키울 거라고. 누가 뭐래? 낳아서 키워. 뭐? 낳으라고? 그래. 네가 부모가 없니? 언니들이 없니? 엄마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정 안 되면 돈 써서 시터라도 붙여줄 테니까. 저는 딸을 반강제로 끌다시피 해 상견례장을 나왔어요. 늘 제 뜻을 지지해주던 남편도 말없이 그런 저를 따라 나섰죠. 그러자 잠자코 있던 예비 사위가 후다닥 그 뒤를 쫓아나오더군요. 잠시만요, 장모님. 이대로 가시면 어떡해요? 누가 자네 장모인가? 방금 내가 한 말 못 들었어?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저 결혼한다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아서 오늘 실수하셨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네? 사위는 애걸복걸하면서 저를 붙잡았어요. 그 사이에 예비 사돈도 쪼르르 달려나와 고개를 숙이더군요. 미안해요, 사돈. 방금은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만. 솔직히 저는 못 하나 가진 게 없잖아요.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심지어 저희 아들이 댁따님을 임신시켰다고 하니 지레 걱정이 돼 그랬어요. 우리 아들 괜히 기죽을까봐. 장가 들고 나서도 사돈부부 눈치 보면서 지 마누라한테 잡혀 살까봐 걱정돼서 그랬어요. 내가 좀 세게 나가야 우리 아들이 대접받을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사과할 테니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자기 아들 기죽을까봐 그랬다는 말이 오히려 더 불쾌했어요. 하지만 예비 사돈이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엔 저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애들끼리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데 설마 진짜로 갈라놓으실 건 아니죠? 뱃속에 손주 생각도 하셔야죠. 어쨌든 아이한테는 아빠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말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딸을 미혼모로 만들고 싶지 않은 건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제가 망설이는 걸 알았을까요? 그 틈에 딸이 울면서 제게 매달렸어요. 엄마, 나 오빠랑 꼭 결혼하고 싶어. 제발 허락해주라. 응? 내가 혼자 애를 어떻게 키워? 오빠랑 같이 키워야지. 나 오빠 없으면 못 살아. 죽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철없는 아이처럼 엉엉 우는 딸을 보며 절로 한숨이 나왔어요. 그러자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여보, 이렇게까지 사과하시는데 일단 들어가서 얘기나 마저 나눠보자고.
이 결혼이란 게 우리 둘이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하는 거잖아. 애들 의견도 들어봐야지. 남편의 설득에 결국 저는 다시 상견례장 안으로 들어갔고요. 그때부턴 안싸돈도 이상한 고집 없이 고분고분 대화를 나누더군요. 덕분에 순조롭게 식 날짜를 잡고 기타 다른 것들을 조율할 수 있었죠. 그렇게 딸은 몇 달 뒤 서둘러 식을 올리고 유부녀가 됐어요. 신혼집은 남편이 갖고 있던 건물 하나를 팔아 나름 괜찮은 아파트를 한 채 사줬죠. 솔직히 사돈이 한 말이 괘씸해서라도 집은 해주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래봤자 고생하는 건 제 딸이 될 게 뻔해서 어쩔 도리가 없었네요. 다행히 딸은 행복해 보였어요. 예비 사위도 걱정했던 것과 달리 성실하게 사진 일을 하는 것 같았고요. 뭐 둘이서 가끔 싸우긴 해도 이내 화해하곤 알콩달콩 잘 사는 것 같더군요. 머지않아 예쁜 손주도 태어났어요. 딸과 사위를 반씩 닮은 아들이었죠. 왜 그 남자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책임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하잖아요. 저희 사위도 그랬어요. 어느 날 저녁 다 같이 모여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사위가 충격적인 선언을 하더군요. 이 장인어른 그리고 장모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실은 제가 포토 스튜디오를 하나 차려볼까 하는데요. 뭐? 포토 스튜디오? 그 사진관 같은 건가? 네, 뭐 비슷해요. 근데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기업이나 연예인들 대상으로 전문적인 사진을 찍는 스튜디오를 해볼까 해요. 제 사진이 예술성도 있지만 또 상품성도 어느 정도 있어서 잘 먹힐 것 같거든요. 사위는 예나 지금이나 본인 사진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어요. 남자가 자신감 없는 것보다야 낫다 싶었지만 한편으론 무슨 돈으로 사진관을 차리겠다는 건지 걱정이 되더군요. 근데 그 스튜디오인지 뭔지는 어떻게 차리려고 그러나? 돈이 꽤나 들 것 같은데. 모아둔 돈이 있는 거야? 아, 그게 은행 도움을 좀 받으려고요. 근데 사진 장비들이 워낙 고가라서 그런데 그 건물은 장인어른 장모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도와달라니. 이 사람한테 듣기론 장인어른이 상가 건물도 한 채 갖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혹시 제 스튜디오를 낼 수 있을지. 사위는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솔직히 대놓고 손을 벌리는 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네요. 사위도 그걸 눈치챘는지 한층 더 열정적으로 자기 변호를 하더군요. 물론 다달이 월세는 꼬박꼬박 드릴 생각입니다. 저 이래봬도 사진 실력 하나만큼은 업계에서도 유명하니까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좀 도와주세요. 아무래도 프리랜서로 일하면 책임질 일은 없지만 그만큼 안정적이지 못하고 수입도 들쭉날쭉해서요. 총각일 때면 모를까 결혼해서 준영이까지 생겼는데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염치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옆에서 잠자코 있던 딸도 자기 남편을 거들고 나섰어요. 맞아, 엄마 아빠. 우리 그이 사진 실력은 내가 보증할게. 이 사람이 얼른 성공해야 나랑 준영이도 더 편하게 살지. 딸과 사위가 그렇게까지 도와달라 부탁하는데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한편으론 아기 태어났다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사위가 기특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갖고 있던 상가 건물 1층에 빈자리를 마련했고요. 그곳에 사위의 업장을 열어줬죠. 사위는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표현했네요. 저는 사위의 가게가 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인테리어며 장비에 돈도 꽤나 투자했고요. 무엇보다 사위 사진 실력이 뛰어나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웬걸 오픈한 지 3개월이 넘도록 매출은 지지부진하기만 했어요. 하루에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도 있었죠. 사위는 자기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마케팅의 문제라고 하더군요. 요즘은 맛집도 음식만 잘한다고 손님들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돈 싹 돌려서 광고도 하고요. 사람들 사서 별점 리뷰 같은 것도 올려둬야 그걸 보고 손님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왜 손 놓고 가만히만 있나? 똑같이 해보면 되는 거잖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들어야 말이죠. 은행에서도 더는 대출이 어렵다고 하고. 그 말이 나와서 말인데 장모님이 좀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도와달라니. 한 3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인터넷 광고 좀 하는데 돈이 그렇게나 많이 드나? 그 마케팅하는 김에 방송국에도 광고 좀 하려고요. 사람들 또 TV 한번 나왔다 하면 환장하면서 찾아오잖아요. 근데 TV 쪽은 광고 단가가 인터넷보다 수십 배 더 비싸거든요. 제대로 된 방송사랑 해보려면 1,000만 원은 우습게 나가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사위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때마침 개가 끝나서 목돈이 생긴 것도 있고 이미 가게까지 차려줬는데 이대로 사위 사업이 망하게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돈을 투자한 보람이 있었는지 사위가 운영하는 사진관은 방송에도 몇 번 나오고요. 유명 연예인이 방문해 사진을 찍으면서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1년쯤 지나서부턴 완전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서요. 매일같이 예약이 끊이지 않았죠. 사위의 사업이 순항을 달리고 있으니 당연히 저희 딸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건 또 별개의 문제더군요. 사위는 저희 남편과 달리 가정적인 남자는 아니었어요. 집안일은 당연히 전업주부인 저희 딸이 다 해내길 바랬고요. 육아 문제도 대부분 저희 딸에게 떠넘겼죠. 처음엔 딸도 그런 사위 때문에 많이 속상해했는데요. 제가 대신 싸워줄 수도 없고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대신에 자주 딸네 집으로 가서 손주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딸네 집으로 찾아갔는데요. 딸이 손주가 우는 것도 나 몰라라 하고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질 않더군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지영아, 엄마야, 제발 문 좀 열어봐, 응? 너 도대체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는 거야? 어디 아파? 안 아파. 난 멀쩡하니까 그냥 내버려둬. 어떻게 그냥 내버려둬? 얼른 나와봐. 준영이가 너 찾으면서 이렇게 오는데 안 들려? 몰라. 그냥 나 좀 내버려둬. 그렇게 방 안에 갇힌 딸과 얼마나 실갱이를 했을까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뛰쳐들어왔어요. 다름 아닌 사위였죠. 사위는 저를 보고 움찔하다가 이내 안방 문 앞으로 달려가 딸을 불렀어요. 여보, 잠깐만 나와봐.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한다니까? 꺼져!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개자식아? 사위가 도착했다는 걸 안 딸은 갑자기 거친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 잠자코 지켜보다 둘의 대화가 끊기자마자 사위에게 물어봤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 지영이가 왜 저러는 거야? 그게 실은요, 장모님. 제가 최근에 사진 찍던 모델 한 명하고 좀 친해졌는데요. 지영이가 그걸 보고 제가 바람 피운다고 혼자 멋대로 오해를 해서요. 글쎄 그 모델한테 연락해서 전화로 죽이네 마네 난동을 피웠다지 뭡니까. 저도 그 모델한테 전화 받고 지금 급하게 집으로 달려온 거예요. 사위가 미주알고주알 싸운 이유를 늘어놓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만 딸이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그대로 사위 앞에 무언가를 집어 던지더군요. 자세히 보니 여러 장의 사진이었어요. 그중 한 장을 집어들어 보니 기가 막히게도 사위가 웬 젊은 여자와 진하게 스킨십을 나누는 장면이 찍혀있더군요. 오해 같은 소리 하시네. 어디서 약을 팔려고 해? 내가 이미 흥신소 사람 써서 네 뒷조사 다 해봤거든?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돈으로 스튜디오 차려줬더니 거기서 다른 여자랑 바람이나? 여보, 이건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 앞에서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털썩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라. 그 기집애가 먼저 나 꼬신 거야. 근데도 내가 안 넘어가니까 술 잔뜩 먹여서 억지로...
나도 피해자라고. 거짓말하지 마. 네가 여자 문제 일으킨 게 이번이 처음이야? 결혼 전에도 그 대학 동기인지 뭔지 아는 기집애랑 바람났었잖아.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어서 내가 결혼까지 해준 건데 이렇게 또 내 뒤통수를 쳐? 넌 어쩜 그렇게 한결같니? 허구한 날 입만 열면 거짓말, 거짓말. 딸의 울부짖음 앞에서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위가 전에도 바람을 피운 적이 있었다니. 그걸 알았다면 절대로 결혼시키지 않았을 텐데 이제야 알게 됐다는 사실에 너무 속이 끓었죠. 그 사이 딸은 사위에게 달려들어 뺨을 때렸고요. 머리채를 잡고 탈탈 흔들기 시작했어요. 사위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 그런가 그냥 맞고만 있더군요. 저는 딸의 난동을 좀 더 지켜보다가 딸에게 말했어요. 지영아, 안 되겠다. 너 찜 싸라. 지금 바로 본가로 가자. 싫어. 내가 왜? 여긴 엄마 아빠가 사준 내 집이잖아. 나가려면 저 인간이 나가야지. 그건 일단 이혼소장 접수하고 변호사랑 얘기해보자. 이혼소장? 막상 제 입에서 이혼이란 말이 튀어나오자 딸은 당황한 눈치였어요. 두 눈도 불안하게 흔들리더군요. 그래. 그럼 너 바람난 네 서방이랑 계속 같이 살 거야? 당연히 이혼해야지. 그럼 우리 준영이는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너 혼자 키워야지. 엄마랑 아빠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치만... 그때였어요. 갑자기 사위가 달려와 딸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버리지 마. 나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그 기집애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딱 한 번 하룻밤 실수로 잔 것뿐이라고. 나한텐 당신뿐이야. 아, 제발. 아, 준영이 생각도 해야지. 준영이 나처럼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울 거야? 사위의 말에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결심한 듯 제 쪽을 보면서 그러더군요. 일단 이 사람이랑 좀 더 얘기해 볼게. 엄마는 그동안 준영이 좀 봐줄 수 있어? 아이, 그거야 당연히 그럴 순 있는데. 너 설마 강서방 용서하려는 건 아니지? 바람핀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며. 원래 바람은 한 번 핀 놈들이 또 피고 또 피는 거야. 절대 봐주면 안 된다고. 나도 알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만 신경 쓰지 마. 딸은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쫓아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고민하다 퇴근한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요. 당연히 남편 역시 노발대발했죠. 하지만 이튿날 딸이 전화로 전해온 소식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나 그냥 그 사람 한 번만 더 봐주려고. 너 그걸 말이라고? 어제 엄마가 한 말 못 들었어? 바람핀 놈은 또 피게 되어 있어. 아니야. 그 모델은 정말로 이 사람이 술 먹고 실수한 거야. 내가 그 기집애랑 직접 통화도 해봤어. 자기가 먼저 꼬신 거 맞대. 아이고, 박수도 손바닥 2개가 맞부딪혀야 나는 법이야. 누가 먼저 꼬셨든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강서방이 결국 넘어갔다는 거야.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술 먹고 난 줄 착각했다는데. 그리고 솔직히 내가 뭐 잘난 게 있어? 얼굴이 예쁘기래, 날씬하기래, 직업이 있기래. 그냥 애 낳고 살찐 아줌마잖아. 이런 나를 이 사람 아니면 누가 사랑해주겠어? 딸은 자기가 힘들 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사위를 좀처럼 끊어내지 못했어요. 결국 이혼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고요. 딸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위와 다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죠. 하지만 결혼해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이 남자란 생물들은 원래 마누라가 지고 들어가면 더 기고만장해지는 법이죠. 사위는 얼마 안가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글쎄 저나 남편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사진관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그것도 저희 부부는 건물관리소장이 말해주고 나서야 알게 됐네요. 이 사실을 안 남편은 당연히 난리가 났어요. 바로 사위를 불러들여 어찌 된 일이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사위는 너무나 태연하더군요. 아, 그 스튜디오도 슬슬 약발이 다 해서요.
월 수익도 조금씩 줄고 차라리 조금이라도 비싸게 권리금 받고 넘길 수 있을 때 넘기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아니 그럼 자넨 이제 뭘 하게? 저 사업하려고요. 제 대학 동창 중에 이번에 유통업 시작한 놈이 있는데요. 그 장사가 잘 돼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요. 제가 투자금 좀 보태주고 같이 동업하기로 했어요. 아니 우리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잖아. 그러자 사위의 표정이 차갑게 굳더군요. 아니 뭐 장인어른 장모님이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건 아는데요. 솔직히 제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보고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전 저희 엄마한테도 안 그러는데. 그리고 지영이한텐 얘기했어요. 지영이도 저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고요. 저희가 돈 보태줄 때까지만 해도 살갑게 굴던 사위였어요. 근데 스튜디오가 잘 되고 딸이 자기 바람핀 것도 봐주자 기세등등해졌는지 저와 남편마저 무시하더군요. 남편도 화가 났는지 마음대로 하라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사위는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렸네요. 그 뒤로 한동안 연락도 않고 지냈어요. 명절 때도 생일 때도 딸만 저희 집으로 오고요. 사위한테선 안부 전화 한 통이 없었죠. 그렇게 한 2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딸에게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왜 그래? 또 무슨 일이야? 지금 집에 빨간 딱지가 잔뜩 붙었는데 이거 그 사람 사업이 망했다는 거지, 그치?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술만 먹는데 나 너무 무서워. 기다려, 엄마가 금방 갈 테니까.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딸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역시나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잔뜩 붙어 있더군요. 저는 일단 울고 있는 딸과 손주를 진정시키고요. 그때까지도 술만 먹고 있던 사위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아니, 자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던 사업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장모님, 저 이제 어떡해요? 그 자식이 제 돈 다 들고 날라버렸어요. 뭐? 누가 자네 돈을 들고 날라? 동업한다던 그 친구놈 말이에요. 사업 확장해서 해외에 분점 내자고 하더니만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부도난 빚 다 저한테 미루고 잠수 탔다고요. 사위는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같이 일하던 동업자한테 제대로 사기를 당한 것 같더군요. 뒤늦게 알아보니 사위 앞으로 있는 빚만 무려 1억이 넘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도 해봤지만 그 동업자가 이미 해외로 도망친 뒤라 잡을 확률은 희박하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사위는 허구한 날 집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어요. 결국 남편과 제가 다달이 딸네 집에 생활비를 붙여줄 수밖에 없었죠. 저는 하루빨리 사위가 다시 일어서기만을 바랬어요. 괴로운 마음이야 10분 이해하지만 처자식이 있는 가장이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잖아요. 하지만 사위는 좀처럼 제기하지 못했고요. 저는 저희 딸과 손주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죠. 그만큼 자주 딸네 집으로 가서 반찬도 만들어주며 살림을 챙겼는데요. 하루는 그러다 안싸돈과 딱 마주쳤지 뭐예요. 그리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얼굴을 봤으니 함께 거실에 앉아 커피 한 잔씩 했어요. 그런데 웬걸 안싸돈이 서운하다는 듯이 그러더군요. 솔직히 우리 아들 사업 망한 게 우리 아들 잘못은 아니잖아요. 다 그 친구놈 잘못이지. 그래서 전 이번에도 사돈네가 좀 도와줄 줄 알았어요. 네? 도와주다니요? 아니 그렇잖아요. 돈 1억이야 저한테 너무 큰 돈이지만 사실 사돈네외한텐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대신 좀 갚아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뻔뻔한 말에 솔직히 화가 났네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면서 말했죠. 1억이 뭐 남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저희한테도 큰 돈이에요. 그리고 막말로 강서방이 저희한테 뭘 그렇게 잘했다고 그 큰 빚을 덥석 갚아주나요? 이 집도 전에 하던 사진관도 다 저희가 해준 건데
생전 고맙다고 뭐 선물이라도 한번 해준 적 있는 줄 아세요? 아이, 그렇다고 저희 딸한테 잘하면 또 몰라요. 육아나 살림도 하나도 안 돕고 다른 여자랑 바람까지 피웠는데 뭐가 예쁘다고 빚 1억을 갚아줘요? 제 말에 사돈도 화가 났는지 목청을 키우더군요. 저는 뭐 할 말이 없는 줄 아세요? 솔직히 어머니 내조를 잘했어 봐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밖으로 돌았겠냐고요. 사업도 그래요. 망했으면 자기가 먼저 위로도 좀 해주고 남자 기도 살려줘야지. 바로 쪼르르 자기 부모한테 일러 바치기나 하고. 뭐라고요? 지금 강서방이 바람피고 사업 망한 게 다 우리 딸 탓이라는 거예요? 사돈도 저도 흥분해서 당장이라도 서로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였어요. 그걸 본 딸이 뒤늦게 달려와 저희를 말렸죠. 두 분 다 왜 그러세요? 진정 좀 하세요. 준영이가 다 들어요. 딸의 말에 그제야 손주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겁먹은 표정으로 저와 안사돈을 번갈아 보고 있더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지영아, 엄마 오늘은 이만 가볼게. 나중에 다시 오마.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딸에게 전화해서 그랬어요. 지영아, 너 강서방이랑 계속 살 거니? 이혼 안 할 거야? 엄마, 나도 헤어져야겠다 생각은 하는데 솔직히 무서워. 내가 혼자 준영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엄마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용기를 내, 응? 제 설득에도 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전화를 끊을 때쯤에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아까 어머님이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거 보면서 나도 생각이 많아졌어. 내가 너무 그 사람을 오냐오냐 하고 다 봐주니까 그 사람이 엄마랑 아빠한테도 함부로 굴고 그래서 어머님도 똑같이 그러는구나 하고. 엄마랑 아빠를 그냥 돈 대주는 지갑 취급하잖아. 나도 더는 못 참겠어. 나 이혼할게. 딸의 그 말에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길로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고요. 함께 가서 딸과 손주만 데리고 나오려 했죠. 그러자 이번에도 사위는 뒤늦게 용서를 빌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이제 정신 차렸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봐주긴 뭘 봐줘? 오늘도 일자리 알아보긴커녕 집에 들어앉아 술만 들이붓고 있었지. 자네한텐 더는 아무 기대도 안 하네. 그러니 이건 오케이. 아니에요. 저 정말 정신 차렸습니다. 사업도 망했고 이제 저한테 남은 건 이 사람이랑 준영이밖에 없는데 저 내일이라도 바로 취업하겠습니다. 취업이 안 되면 막노동이라도 할게요. 제발 이 사람하고 준영이만큼은 데려가지 말아주십시오. 그 말은 진작에 우리 딸이 이혼 결심하기 전에 했어야지. 저와 남편은 매몰차게 사위를 밀어내고 딸과 손주를 데리고 떠났어요. 딸도 이번엔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지 사위가 아무리 애원해도 돌아보지 않더군요. 집으로 돌아온 딸은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위가 끝까지 이혼은 안 된다며 버티는 통에 지지부진 시간을 끌게 됐고요. 결국 이혼은 잠시 미루고 별거를 하게 됐죠. 이제야 딸의 인생이 좀 피겠구나 하고 한시름했는데 그쯤 뜻밖의 불행이 찾아왔어요. 바로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였죠.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남편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네요.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몇 번이고 오열하다 혼절했고요. 그런 저를 대신해서 첫째 사위가 상주가 돼 이런저런 뒤처리를 해줬죠. 얼마나 고맙고 미안했는지 몰라요. 반면 셋째 사위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막내딸이 연락은 했다는데 아무런 답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딸은 많이 서운해 보였지만 솔직히 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스럽다는 감정조차 없었죠. 이미 셋째 사위는 저에겐 남보다 못한 존재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슬픔 속에서도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요. 발인을 앞두고 문득 남편이 생전에 한 말이 떠올랐어요. 자기는 죽을 때 비싸기만 한 수의 같은 건 입고 싶지 않다고 늘 입던 옷을 입혀달라고 했었죠. 그때 뭐 그런 얘기를 벌써 하냐고 타박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뒤늦게 그 말이 가슴에 맺히더라고요. 어차피 조문객들도 거진 다 다녀간 상태였고 뒤늦게 남편의 옷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히지 못하면 같이 태워주기라도 하고 싶었죠. 그래서 딸들에게 얘기해 잠깐 혼자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과 둘이서 쓸고 닦던 이 집엔 이젠 쭉 나 혼자겠구나 하는 생각에 또다시 눈물이 차오르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낯선 신발이 2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섬뜩한 기분에 그대로 돌처럼 굳어버렸는데 그 사이에 현관 쪽으로 누군가 다가왔어요. 다름 아닌 막내 사위였죠.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런 저를 본 사위가 황급히 다가와 절 부축해줬죠. 죄송해요, 장모님. 저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아니, 자네가 여기 왜 있나? 그게 장인어른 소식 듣고 유품 정리하고 있었어요. 뭐? 유품 정리? 네, 화장할 때 장인어른 아끼시던 물건이나 이런 걸 같이 넣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아니, 그걸 왜 자네가... 어쨌든 저도 아직 이 집안 사위잖아요. 지영이한테 미안하고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사위는 아직까지도 저희 딸한테 미련이 많은 상태였어요. 그러니 어떻게든 점수를 따고 싶다는 생각에 이런 짓을 벌인 것 같더군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그렇다고 말도 없이 이렇게 찾아와? 아니, 도둑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죄송해요. 얘기해봤자 지영이도 장모님도 싫어하실 것 같아서. 싫어하는 걸 알면서 이런 짓을 벌였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꼭 참았어요. 어쨌든 상중이었으니까요. 나름 신경 써서 뭐라도 해보려고 한 사위의 마음이 고맙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득 현관 앞에 있던 또 다른 신발 한 켤레가 마음에 걸리더군요. 여성용으로 보이는 운동화였죠. 근데 이 신발은 누구 건가? 이 커다란 건 자네 신발 같고 이건? 그러자 사위가 갑자기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신발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지영이 거 아니에요? 아니, 지영이는 이런 신발 없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안방에서 애취하고 사람이 재채기하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군요. 순간적으로 저는 사위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사위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사위가 뭔가를 감춘다는 걸 알았네요. 저는 말없이 사위를 뒤로 하고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대로 안방문을 벌컥 열었죠.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안방엔 아무도 없었네요. 아니, 장모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니, 안방에 누가 있는 줄 알고. 있긴 누가 있어요. 그보다 얼른 장례식장으로 가요. 곧 발인인데 너무 오래 자리 비우면 안 되잖아요. 사위가 제 어깨를 당겨 안방을 막 나가려던 찰나였어요. 갑자기 안방 장롱 안에서 또다시 재채기 소리가 나더군요. 이봐, 또 소리가 나지 않았나? 저 장롱에서. 저는 말리는 사위를 뒤로 하고 성큼성큼 장롱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장롱 문을 열려고 했는데요. 안에서 누가 잡고 있는 것처럼 열리지 않더군요. 이것 봐라 하는 심정으로 더욱더 힘을 줘서 장롱 문을 벌컥 연 순간 장롱 안에서 누군가 툭 튀어나왔어요. 다름 아닌 사돈이었죠. 아니, 안사돈이 여긴 왜? 그게 그러니까. 사돈의 두 손엔 기가 막히게도 저희 남편이 아끼던 고급 시계와 금괴 같은 게 잔뜩 들려 있었어요.
제가 화장대 한쪽에 고이 감춰뒀던 감나가는 액세서리까지 한 움큼 쥐고 있더군요. 맞아요. 이 인간들은 저희 남편이 죽은 틈을 타서 저희 집 귀중품들을 훔치고 있었던 거예요.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기가 막혀서 정말.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자 갑자기 사위가 안사돈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엄마 대체 뭐 하는 거야? 소리를 내면 어떡해? 아니 갑자기 막 재채기가 나오는데 그럼 어떡하니? 넌 얼른 데리고 나갔어야지. 뭐 하는 거야? 이미 엄마 재채기하는 소리 다 들었는데 쉽게 나가려고 하겠어? 환장하겠네 진짜. 이제 어떡해? 둘이서 서로 목소리를 높여 싸우는 꼴을 보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전 그 자리에서 바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112를 눌러 신고하려는데 갑자기 사위가 달려들어 제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아 집어던져 버리더군요. 자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장모님이 제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여기서 더 들어볼 말이 뭐가 있어? 안사돈까지 끌고 와서 우리 집을 털려고 한 주제? 털려고 한 게 아니라요. 저도 나름 지영이 마음을 돌려보려고 한 거라고요. 뭐? 애초에 지영이가 그렇게 떠난 게 제가 사기당하고 사업 망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사업으로 다시 재기해야 우리 지영이도 마음을 풀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 돈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무도 없는 우리 집에 와서 도둑질을 하려고 했다는 건가? 그걸 말이라고 해? 도둑질이라뇨. 그냥 잠깐 빌려다 쓴 다음 갚을 생각이었어요. 아시잖아요. 빚 1억 때문에 저 대출도 안 나오고 다달이 이자도 못 내서 완전히 신용불량자 된 거. 한 번만 봐주세요, 장모님. 네? 사위는 늘 그렇듯 이번에도 두 손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용서할 수 있는 잘못이 있고 아닌 잘못이 있는 거죠.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나는 와중에 이런 짓이 말이 되나요? 당장 핸드폰 이리 내놓게. 어서! 사위를 향해 호통치던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안사돈이 제게 달려들어 저를 넘어뜨렸고요. 그대로 제 몸 위로 올라가 저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 여편네야.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돈을 좀 나누자는데 뭘 그렇게 시끄럽게 떽떽거려? 애초에 우리 아들 인생 망친 게 누군데? 네 딸년 아니야? 남의 집 아들 인생은 조져놓고 그럼 혼자만 잘 살려고 했어? 살려?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서방 잘 만나가지고 떵떵대며 사는 주제에 뭘 잘났다고. 오늘 내가 너 아주 본때를 보여줄 거야. 안사돈은 계속해서 저를 때렸어요. 저는 옆에 있던 사위에게 살려달라며 애원했지만 사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때다 싶었는지 집에 있던 다른 귀중품을 찾아 가방에 쓸어담기 시작하더군요. 왜 이러세요? 제발 그만해요! 하고 제가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문이 덜컥 열리더니만 누군가 우르르 안으로 들어왔어요. 멈춰! 움직이면 발포한다! 그 말에 고개를 간신히 들어올리니 놀랍게도 경찰들이 잔뜩 서 있었어요. 맨 앞에 있던 사람들은 진압용 총까지 들고 있었죠. 놀란 사돈은 그대로 굳어버렸고요. 전 이때다 싶어서 사돈의 손을 있는 힘껏 물어버렸네요. 아! 사돈은 자기 손을 감싸며 뒤로 넘어갔고요. 그 틈에 저는 얼른 경찰들이 있는 쪽으로 달려갔어요. 경찰들 뒤에 있던 딸들이 울면서 제게 달려오더군요. 엄마 괜찮은 거야? 많이 다쳤어? 너희들 대체 어떻게 알고? 우리 집에 내가 홈캠 설치해뒀다고 말했잖아. 엄마가 하도 안 오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그러고 보니 큰딸이 몇 달 전에 저희 집에 홈캠을 설치해줬거든요. 제가 혼자 집에 있다가 화장실에 한번 갇힌 적이 있는데요. 그때 걱정된다면서 달아줬었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 홈캠으로 제가 사위와 안사돈에게 당하는 걸 본 모양이더라고요.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됐어요. 경찰들은 번개같이 움직여서 사위와 안사돈을 바로 체포했고요. 그대로 경찰차에 태워 서로 이송시켰죠.
마지막까지도 사위는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저희 막내딸에게 매달렸네요. 여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이건 다 우리 엄마가 계획한 짓이라고. 난 그냥 빨리 성공해서 당신하고 준영이 데려오고 싶은 마음에. 내 마음 알지? 어? 알긴 뭘 알아. 우리 엄마 맡고 있는 동안 우리 아빠 유품이나 훔친 주제. 너 내가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알아? 딸은 사위에게 매섭게 소리쳤어요. 그리고 경찰들에게도 절대 봐줄 생각 없다고 꼭 처벌받게 해달라고 강하게 말했죠. 결국 안사돈과 사위는 수사 끝에 구치소에 수감됐고요. 재판 끝에 각각 3년과 4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네요. 현재는 둘 다 출소한 상태인데요. 썩 잘 살고 있진 못한 것 같더라고요. 사위는 사업병을 못 버리고 헛짓거리를 하다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리저리 떠도는 노숙자 신세가 됐고요. 안사돈은 그런 사위 채무를 일부 넘겨받아 죽어라 일만 하는 것 같더군요. 반면 저와 저희 딸은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을 잃은 뒤 한동안은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자꾸만 눈물이 나왔는데요. 시간이 약이라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막내딸도 재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이런저런 사건 사고를 많이 겪고 철이 들어서요. 이젠 세 딸들 중에 제일 저를 챙겨줄 만큼 성숙해졌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